예, 이번 시간은 정부 실패입니다. 저번에 시장 실패했고요. 시장이 가격을 통해서 재화를 배분하는 곳이라면은 정부는 정치적으로는 표, 특히 다수결로, 행정적으로는 강제력이라든지 또는 보조금 같은 걸 배분하잖아요. 이게 실패했다는 게 정부 실패입니다. 그래서 일단 시장 실패 원인과 정부 실패 원인을 구별해야 되겠죠. 자, 1번은 틀렸죠. 52번은 파생 외부 효과는 맞아요. 의도하지 않는 부작용, 비용과 수익도 맞습니다. 절연. 돈 내는 사람 따로, 혜택 보는 사람 따로기 때문에 절연됐다고 그러고, 이러다 보니까 이 수익자는 비용 부담자의 비용을 고려하지 않고 낭비하겠죠. 반면에 비용 체감 산업이라는 건 규모 경제인데, 규모 경제는 자연 독점이에요. 이건 시장 실패입니다. 틀렸습니다. 자, 53번도 틀렸죠. 개념이 틀렸어. 파생 외부 효과는요. 자, 정부가 어떤 사회 문제가 있단 말이야. 이런 상황을 가정해서 정책을 만들어요. 근데 이런 상황은 이런 정책이 없었을 때 만들어진 상황이잖아요. 정책이 만들어진다고 하면은 사람의 생각이 바뀌겠죠. 비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정책은 가를 가정해서 만들었는데 실제는 비에 적용되는 거야, 이제. 이러다 보니까 의도하지 않은 부작용이 나올 거예요. 이걸 파생적 외부 효과라고 그래요. 반면에 공공조직이 외적이란 공익 목표보다는 내적인 개인이나 조직기관의 목표를 추구한다. 그래서 이걸 내부성이라고 그래요. 또는 개인이나 이런 사적 목표다 보니까 사적 목표 추구라고 할 때도 있고요. 이건 개념 자체가 틀렸습니다. 이건 틀렸어, 이거는. 자, 이게 틀렸고요. 그 다음에 54번도 틀렸죠. 이거는 X비율성이잖아요. 정부가 독점이다 보니까 독점, 열심히 노력하지 않는다. 성과가 모호하고 그다음에 종결 메커니즘이 없기 때문에 열심히 노력하지 않는다는 것은 X비율성이지 파생 외부 효과가 아닙니다. 이거 틀렸습니다. 55번에는 제목이 틀렸네요. 56번입니다. 이게 파생 외부 효과야. 어떤 상황, 어떤 지역에 주택값이 과도하게 올라가요. 문제죠.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단 말이야? 주택 과열지구로 지정을 했어요. 지정하니까 오히려 더 올라갔죠. 올라가 버렸어. 이게 이제 의도하지 않은 부작용이라고 해서 우리 뭐라 그래? 파생적 외부 효과라고 그래요. 어떤 상황을 가정해서 정책을 만들었는데 정책이 만들어지니까 오히려 이 상황이 더 악화돼 버린 거지 지금. 여기에 맞게 상황이 달라진 상황에 또 적용될 거기 때문에 또 다른 문제가 나올 겁니다. 그치? 오히려 더 급동했다. 그래서 이거는 맞습니다. 파생 외부 효과. 자, 56번입니다. 배분 비율성은 자원이 잘못 배분된 거야. 수요와 공급이 일치하지 않는 걸 배분 비율성이라고 그러고요. 반면에 얘는 그게 아니야. 자원은 제대로 배분되었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지 않은 거예요. 왜 해봤자 뭐 알아주지도 않는데 이걸 뭐라 그래? 배분 비율성이 아니라 X 비율성이다. 기술적 비율성이다 또는 심리적 비율성이라고 그래요. 다시 수요와 공급이 일치하지 않는 게 배분적 비율성, 수요 공급의 문제가 아니라 뭐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지 않았다. 이건 X 비율성이다. 심리상의 비율성이다. 배분적 비율성은 경제적 비율성이라고 그러고요. 둘은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이러니까 경제학자들이 심리를 모르다 보니까 경제학자들은 별 중요하지 않게 생각했던 거고요. 나중에 등장합니다. 56번에는 이거는 틀렸죠, 개념이. 자, 그 다음에 57번입니다. 배분적 효율성은 뭐다? 자원이 잘못 배분된 거야. 그치? 노동 배분과 그 다음에 또 뭐야? 노동과 인력 노동 말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자본이죠. 노동과 자본이 잘못 배분된 거예요. 그래서 일단 공급 곡선에 효율성이 없는 거고 또 생산물이 잘못 배분되다 보니까 수요 곡선에 효율성이 없는 거죠. 이거는 배분적 효율성은 수요 공급 일치하지 않는 거고요. 반면에 자원은 효율적으로 할당됐어. 최선의 일을 다하지 않았네. 이거는 심리상의 비효율성, X 비효율성이라고 그래요. 역시 틀렸습니다. 자, 58번입니다. 이거 틀렸네요. 경쟁이 아니라 뭐 때문에? 독점 때문에. 경쟁 때문에 틀렸네요. 독점이니까 열심히 노력하지 않는 거를 X 비율성이라고 그래요. 근데 사실 독점이라고 해서 무조건 노력하지 않는 건 아니에요. 민간이란 독점이어도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노력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대신에 이제 가격은 높아지고 생산량은 작아지겠죠. 그게 문제니까 개입하는 거야. 근데 X 비율성은
독점뿐만 아니라 성과 기준도 모호해요. 이러니까 열심히 노력할 이유가 없죠. 성과 나오지 않는 거니까. 또 잘리지도 않고. 그래서 이거는 틀렸습니다. 경쟁이 아니라 독점 때문에 나오는 문제점입니다. 그 다음에 59번입니다. 정부의 산출물은 대부분 독점이다. 그래서 X 비율성이 나오는데 이건 맞는 말이죠. 독점이니까 열심히 일할 유인이 없잖아, 지금. 또 성과 기준도 모호하니까 열심히 일해봤자 알아주는 것도 아니고요. 그 다음에 퇴출 시스템이 없기 때문에 열심히 노력하지 않아도 잘리지도 않을 거고요. 이건 맞습니다. 자, 60번입니다. 둘은 아무 관련이 없다니까 기술적으로 심리적으로 열심히 일하지 않는 거하고 수요 공급 자원이 잘못 배분된 건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그래서 배분적 효율성이 있어도 X 비율성이 나올 수 있는 거고요. X 비율성이 없더라도 자원이 잘못 배분돼 버리면은 배분적 비율성은 나타날 수 있겠죠. 둘은 무관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틀렸습니다. 61번입니다. 정부 실패 원인 중 내부성. 공무원들이 공익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개인의 목표라든지 조직의 목표를 추구한다. 이게 내부성 개념입니다. 근데 뭐 때문에 틀렸다? 환류 때문에 틀렸죠. 환류가 된다는 거는 외부 사람들이 안다는 거예요. 환류되니까. 이래버리면 내부성은 나타나기가 어려워요. 그지? 환류 때문에 틀렸고요. 반면에 뭐 최신 기술에만 집착한다든지 정보의 획득이라든지 통제에만 집착한다든지 우리 부서만 강조한 할거주의라든지 또는 그 법규에만 집착하는 동조과잉이라든지 상사 명령만 따르는 동조과잉이라든지 이거 말고도 뭐 있나요? 과두제의 철칙이라든지 이런 관료제의 비효율성이 전부 다 내부성으로 들어옵니다. 환류 개념이 틀렸습니다. 환류가 되었다는 것은 자꾸 빙빙 공개되기 때문에 통제하기 쉬워지죠. 공무원들도 국민을 속이기 어려워지기 때문에 내부성을 막기가 용이해지겠지. 그래서 내부성이 그래서 뭐가 틀렸다? 환류 때문에 틀렸습니다. 자, 62번입니다. 정부 조직에 의해 공급되는 서비스에 대한 수요는 정치과정, 일명 다수결로 표현되기 때문에 자꾸 팽창이 돼요. 또 교육은 교육대로 따로 요구하고 국방은 국방대로 따로 요구하기 때문에 통합성도 없어요. 통합이 돼야지 가장 효율적으로 자원이 배분될 건데 전부 다 분할적으로 따로 놀다 보니까 효율성이 없겠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수결로 표현하다 보니까 쓸데없더라도 표를 얻기 위해서 계속 확장될 수밖에 없다는 게 그 얘기다. 다시 정치과정으로 다수결로 표현되기 때문에 표를 얻기 위해서 확장되고요. 또 분야별로 따로 놀기 때문에 배분적 효율성 없이 분야별로 점정적으로 늘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62번의 답은 맞았습니다. 그 다음에 63번입니다. 이건 미시적 절연과 거시적 절연이에요. 경제적 이유라면은 응집성이 강한 소수가 이겨요. 경제적 이유라면은 왜? 다수는 무임승차할 거니까 관심 없고 자기이익이 큰 소수가 이긴다는 거야. 거시절연, 미시절연이야. 반면에 정치적 이유라면 얘기 달라져요. 표가 있잖아요. 그치? 다수가 이긴다는 거야. 51%가 49를 이긴다는 거죠. 표 때문에. 자, 어떤 정책의 채택으로 이득을 보는 사람이 절대 다수야. 반면 비용은 소수래. 경제적이라면은 이 다수는 무임승차할 거예요. 왜? 나의 몫이 얼마 안 되니까. 반면에 소수는 반발이 심할 거니까 잘 안 될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정치적 이유라면은 표 때문에 초과 수요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걸 거시적 절연이라고 그래요. 다시 경제적 이유라면은 응집성이 강한 소수가 이기겠지만 정치적 이유라면은 표가 많은 다수가 이길 겁니다. 잘 봐야 돼. 경제 이유인지 정치 이유인지 주로 응집성으로 물어본다면은 소수가 이길 거야. 미시절연으로. 왜? 이 다수는 응집성이 약하단 말이에요. 반면에 이런 응집성의 문제가 아니라 표의 문제라든지 뭐 이런 문제라면 다수가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63번은 맞습니다. 이거. 그 다음에 선거를 의식한 정치인들 4년밖에 못 살잖아요. 4년 안에 뭘 해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미래 가치는 별 볼 일 없어요. 이러니까 미래 가치를 현재 가치로 돌렸을 때가 할인율인데 할인율이 되게 높아요. 왜? 미래 가치가 많이 깎여갖고 현재 가치로 들어오는 거니까요. 다시 할게. 100만 원이 할인율이 낮아버리면 10%밖에 안 된다면 지금 가치가 90만 원이야. 근데 할인율이 높아봐. 50만 원으로 해버리면 지금 가치가 50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럼 미래의 100만 원 별 의미가 없잖아, 지금. 그래서 미래의 100만 원보다 차라리 지금 100만 원이 낫겠지, 지금.
다시 그래서 뭐가 틀렸다? 선거를 의식한 정치인들의 시간 할인율은 되게 높아요. 높기 때문에 미래 가치는 별 볼 일 없고 주로 단기 이익과 현재 가치를 높게 평가한다. 이건 맞았는데 뭐 때문에 틀렸다? 이것 때문에 낮게 나타나는 게 아니라 할인율이 대단히 높기 때문에 현재 가치를 높게 평가하는 거야. 왜? 미래 가치가 현재 돌렸을 때 별 볼 일 없단 말이야. 그 미래 가치는 낮는 거고 현재 가치가 되게 커 보이겠지 이제. 그래서 답은 그래서 이거는 틀렸죠. 정치인들은 그래 장기 사업 안 합니다. 장기에는 내가 지금 정치인 국회의원일지 대통령일지 알 수도 없는 상황인데 내가 왜 그런 데 매달리겠어. 단기 사업밖에 안 하겠지. 자, 65번입니다. 자, 정부 실패의 원인 중 파생적 외부 효과. 이건 의도하지 않은 부작용이야. 개입하지 않으면 되겠죠. 그래서 해결책이 세 가지가 있잖아. 민영화라든지 보조금 삭감과 규제 완화가 있겠죠. 민영화는 손을 떼버리니까 개입이 없는 거고 보조금과 규제가 이제 개입하는 건데 이걸 개입하지 않죠. 두 문자만 외우잖아. 3인, 사적 목표는 다 들어간다. 그다음에 파보규, 권민규 개우지 않나요? 3인, X, 아니, 다시. 사적 목표는 민영화밖에 안 되고, X다. X는 다 들어가는 거고, 파생적 외부 효과가 보조금 삭감과 규제 완화고, 권력은, 보조금은 민간이 선택하는 거니까 권력 개념이 아니고, 민영화 시킨다든지, 규제가 완화돼 버리면 정부의 권력이 약화되겠지. 그래서 파생적 외부 효과는 개입하지 않은 보조금 삭감과 규제 완화가 맞습니다. 이건 맞았네요. 다음 66번입니다. 권력이야. 세 가지가 있죠. 민영화하고 정부가 힘을 쓰고 있는데 민영화 시켜봐. 그럼 정부가 힘이 없어지는 거잖아. 지금 민간 거니까. 반면 보조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정부가 준다고 해도 민간이 안타감 그만이에요. 간접이다 보니까 보조금은 들어가지 않고 규제는 강제력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대응책은 권민규 해가지고 권력의 편제는 민영화와 규제 완화입니다. 틀렸죠. 그래서 두 번째가 사적 목표는 민영화밖에 안 되고 X 비율성은 다 들어갑니다. 열심히 노력하지 않은 거니까 정부가 하는 것보다 민영화되었을 때 노력할 거고요. 보조금이 삭감이 되고 규제가 완화되었을 때 노력할 수밖에 없어요. 보조금 삭감되면은 내가 다 벌어야 될 거고 규제가 완화되었다는 건 경쟁 체제로 바뀌었다는 거야. 노력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X 비율성은 다 들어가는 거고 파생 외부 효과는 개입하지 않으면 되겠죠. 민영화는 이미 개입하지 않는 거고 보조금 삭감과 규제 완화가 이제 규제가 개입하는 건데 이걸 삭감해버린다면 보조금이 개입하는 거잖아 지금. 삭감해버린다면은 파생적 외부 효과는 없어지겠죠. 그 다음에 권민규 해가지고 이거는 그냥 좀 외워주십시오. 어떤 외국의 교수라기보다는 우리나라 교수님이 쓰신 것 같은데 논리적으로 이렇게 와닿진 않거든요. 그냥 두 문자로 3인 X다. 보조금 삭감은 파생 외부 효과를 파보규, 권민규 이런 식으로 좀 외워두십시오. 67번입니다. 신자유주의죠. 큰 정부가 무너지고 작은 정부로 넘어들어가는 겁니다. 작은 정부에서 큰 정부가 아니라 큰 정부에서 작은 정부로 고전파가 케인즈파로 갔다가 다시 신고전파로 그지 고전파가 자유주의잖아. 그 다음에 큰 국가인 복지국가로 갔다가 다시 신자유주의로 틀렸죠. 큰 정부에서 작은 정부로가 돼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68번입니다. 신자유주의. 자, 그 앞에가 큰 국가 케인즈 경제학이었어요. 민간이 못 쓰니까 정부가 직접 썼죠. 수요 중시 경제학. 이게 이제 신고전파로 바뀌었죠. 그 다음에 감축관리. 작은 정부는 고비용 구조 탈피와 무결점주의. 무결점주의라는 건 뭐냐면 그전까지는 정부가 만능이었어. 근데 정부도 실패할 수 있다는 걸 알았단 말입니다. 이러니까 정부가 잘하는 건 정부가 하는 게 맞겠지만 정부가 못하는 거는 시장으로 넘겨줘야 되겠죠. 그래서 어쨌든 내가 항상 객관식은 단어 문제라고 써. 신자유주의, 신고전파 경제학, 작은 정부, 무결점주의 이런 것들. 이런 용어를 모른다면은 용어 정리하셔야 되고 용어를 안다면은 같이 갈 수 있는지만 보면 됩니다. 신자유주의는 신고전파야. 그래서 작은 정부였고 작은 정부는 고비용 구조를 탈피하려고 그러고 무결점주의를 추구하는 거 맞아. 는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되는데 갑자기 신자유주의 나왔는데 큰 정부다. 그럼 뭐 같이 못 가겠죠. 항상 그래서 행정학 객관식은 다른 것도 마찬가지지만 단어 나열한 다음에 이 단어가 같이 갈 수 있는가 없는가를 보는 거야.
그러니까 단어 개념을 모른다면은 공부해야 될 거예요. 단어를 정리해야 될 거고요. 그다음에 관계를 모른다면 강사한테 도움 받으십시오. 그럼 내가 왜 이런 단어가 나오는지 설명할 수 있을 거니까요. 그럼 기출문제 풀면서 이제 반복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이 문제 단어 몇 개 안 나올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개념부터 잡아. 그다음에 이 개념이 왜 논의되는지 알아야지 이 개념이 같이 갈 수 있는가 없는가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반대 개념과 신자유주의가 아니라면은 누구일까? 신고전파가 아니라면 누구일까? 그래서 이렇게 반대 개념이 뭔지를 잡아놔야 되겠죠. 자, 69번입니다. 작은 정부가 말한 정부는 일반적으로 행정부만 말해요. 협의의 정부입니다. 입법부, 사법부 줄이자는 게 아니라 행정부 줄이자는 거야. 행정국가가 되면서 오히려 입법부와 사법부 약화돼 권한이. 이러니까 지금은 그래서 행정부의 실패였기 때문에 이건 틀렸습니다. 포괄하는 광의정부가 아니라 only 행정부만 말하는 협의정부 말하는 겁니다. 틀렸고요. 자, 70번입니다. 작은 정부 감축관리인데 작은 정부의 판단 기준은 크게 공무원의 수 맞죠? 조직과 예산의 규모도 맞아요. 기능이라는 게 역할이 정책의 범위 맞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포함되고 더 중요한 거는 국민에 대한 국가의 권한의 권력관계죠. 규제 범위나 권력관계 포함돼야 됩니다. 이건 왜 나왔냐면요. 자, 우리나라 예산이 미국 정부 예산보다 작아요. 비율로서. 미국은 한 50% 이상 될 거야. 50%까지 안 되나? 40% 후반은 돼요. 근데 우리나라 정부 예산은 30% 정도밖에 안 된단 말이야. GDP에서. 그 다음에 공무원 수도 다른 나라에 비해 작아요. 그럼 우리나라 작은 국가인가? 그렇진 않아요. 오히려 우리나라가 훨씬 더 큰 국가처럼 느껴져요. 왜? 국민 생활에 개입하는 이런 권력 관계가 더 심하니까요. 미국은 공무원 수도 많고 재정 규모도 팽창해 더 크더라도 아마 우리나라보다 더 작다, 더 자유주의 국가라고 그럴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예산 규모도 다른 나라에 비해 비율이 작고 공무원도 작지만은 국민 생활에 대한 개입 범위 강했기 때문에 우리가 느끼는 그 규모 크기는 크게 느껴지잖아. 그 얘기야 지금. 공무원 수가 많다 작다도 중요하지만 이런 권력 관계 범위가 얼마나 큰가 작은가가 오히려 큰 국가다 작은 국가다 판단 기준의 중요한 요소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틀렸습니다. 자, 71번입니다. 자, 감축관리 방안이 아닌 게 이제 네 가지가 나와요. 첫 번째가 위원회 제도야. 위원회는 19세기 말에 등장할 건데 준입법, 준사법 기능을 담당해요. 입법이나 사법부가 못하니까 행정부가 이런 위원회 만들어서 개입했던 겁니다. 그 다음에 30년대 자본예산. 그치, 정부가 빚져서 큰 사업을 하는 거죠. 60년대 누가 들어온다? 계획예산. 정부가 플랜 짜는 거고요. 그다음에 MBO가 73년도 들어왔는데 계획예산에 대한 반발은 맞았지만 감축관리로 들어오는 건 아니었어요. 그 다음에 누가 들어온다? GBB, 일몰법. 그래서 아닌 게 누구다? 위원회 제도. 그 다음에 자본예산, 계획예산, MBO. 그 다음에 매몰 비용을 고려하는 것. 이런 거는 감축관리 방안이 아닙니다. 그래서 MBO 때문에 틀렸네요. 조직과 정원의 정비, 사업의 보류, MBO라든지, GBB라든지 일몰법 같은 거는 맞지만 MBO는 아니에요. 나중에 문제 풀어보면 알겠지만 맨날 네 가지가 돌아가 나와. 이게 아니라면 매몰 비용 개념이 들어올 겁니다. 자, 넘어갈게요. 일몰법이라든지 영기준 예산 들어오면은 감축관리가 도모되기 쉽겠죠. 왜? 자동 삭감되는 거니까. 영기준을 매년 다시 볼 거고요. 일몰법은 3년 내지 7년 지나면 자동 삭감되는 거니까 감축관리 도모가 용이해질 겁니다. 여기까지가 뭐다 이제 정부 실패와 그 대응책으로 감축관리야. 감축관리가 아까 봤던 민영화라든지 규제 완화라든지 또는 보조금 삭감 같은 것들이에요. 상징적인 상황이고 이거 말고도 여러 방안이 있다는 거야. 근데 아닌 게 세 가지라고 자본예산, 영기준 예산, 자본예산 전에 위원회 제도, 자본예산, 계획예산, 목표관리예산, 매몰비용 이거는 감축관리 방안이 아닙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재화 유용론이에요. 감사합니다.